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찾아 생생한 뉴스의 현장을 소개하는 뉴스인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성 산불과 관련해 특고 앞 전선이 강풍에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아크불티가 원인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죠. 경찰이 어제 23일 전신주 앞 배전 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 강릉지사와 속초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고성 산불 원인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발생한 고성 산불 원인 수사를 위해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한국전력 속초지사는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주유소 인근에 전신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시각 수사관들을 보내 고성 속초 지역 배전센터 설치와 운영을 맡고 있는 한전 강릉지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고성 산불 원인과 관련해 전신주의 설치와 점검, 보수 내역 등과 관련된 서류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성경찰서 수사과 등 경찰관 13명이 투입됐습니다. 산불 원인 관련해서 한전 측에서 전신주와 관련해서 설치부터 해서 검사, 수리한 내역 부분을 이제 압수수색할. 이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9일 고성 산불은 특고 앞선이 강풍에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아크불티가 원인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에 따라 전신주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노후된 시설 교체 등 관리 규정 위반 여부는 없었는지에 대해 경찰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압수한 서류 분석과 함께 한전 관계자들을 불러 과실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성 속초 산불과 관련해 한전 김종갑 사장은 24일 오전 고성군 토성면 사무소를 방문한 뒤 산불 피해 이재민 공동대책위원회에 강원 산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을 도운 자원봉사자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산불이 난 지 20여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구호 물품이 체육관 한가득 쌓였습니다. 휴지부터 샴푸, 쌀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이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종류별로 물품들을 정리해 수요에 맞게 대피소 등으로 분류 배치합니다. 이곳 체육관에 하루 동안 들어온 구호 물품들입니다. 이것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옷들이 대부분이라서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봉사자들이 하나하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옷더미 속에서 이재민들이 당장 입을 수 있는 옷들을 골라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옷들이 헌옷들이 같이 와요. 그러면은 헌옷이나 이런 것도 입은 표가 나잖아요. 이런 거는 재분류로 넘기면 나중에 이제 또 가져가시고. 속초와 강릉 동해에서도 봉사자들이 급식봉사와 의료봉사 등을 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불 피해 지역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낸 봉사자 수는 어느덧 10,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나도 지금 나이가 72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스타트를 한 거예요, 지금. 제발 건강만 해주시고 용기를 내시라고, 정말로. 현재 봉사활동 대기자 수만 20,000여 명. 이들은 산불 피해 조사 이후 피해 지역의 요청에 따라 쓰레기 수거와 주택 복구 작업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봉사자들을 위해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 강릉선 이용요금은 면제됩니다. 산불 발생 20여일째, 시간이 지나도 끊이지 않은 온정이 산불 피해 지역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대형 산불을 얼마나 조기에 진화하느냐는 산불 진화일개 투입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산불 진화헬기 대부분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인데요. 강원 산불 진화의 숨은 주역을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림청 대형 헬기가 저수지에서 신속하게 물을 채웁니다. 잠시 후 빠른 속도로 산불 발생 현장으로 날아가 5,000리터에 달하는 물을 뿌립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초대형 헬기가 불이 난 곳에 정확하게 물을 분사합니다.
이 초대형 헬기가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8,000리터로 대형 소방차의 2배에 달합니다. 공중 산불 진화 작전의 성패는 낮은 고도로 나르면서 불길을 향해 얼마나 정확하게 물을 뿌리느냐에 달렸습니다. 고압선이나 전신주 등 장애물은 물론이고 돌풍과 화염까지 피해 비행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강원 산불 발생 당시에도 산림청 헬기 40여 대가 투입돼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대형 산불이 날 경우 진화 헬기 기장들은 진동과 함께 비좁은 공간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십 대의 진화 헬기들이 동시에 투입되면 아찔한 상황이 수시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산불이다 보면 이제 항공기들이 많이 출동을 하니까 이 항적들이 겹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잘 좀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 그럴 때 조금 위험한 상황이. 산불 진화 헬기가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정비가 필수입니다. 사전 정비가 잘못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담감을 안고 업무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정비를 그 규정이나 아니면 매뉴얼대로 못하게 되면은 운행하다가 항공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많은 부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통상 이제 매뉴얼 연구도 많이 하고. 산불 진화 헬기에는 기장 2명과 엔지니어 1명이 함께 탑승하는데 상당수 헬기 추락 사고 시 안전장치가 가장 취약한 사람이 바로 정비사, 엔지니어입니다. 위험한 자리에 있지만 맡은 업무의 사명감을 담은 정비를 통해 산불 진화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푸른 우리강산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오늘도 사투를 벌이는 산불 진화 헬기의 조종사와 정비사들. 동해안 산불 진화의 숨은 영웅들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4일 발생한 고성군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로 점용허가 피허가자에 대해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도로 점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용료 감면 대상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관할 내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와 봉포리가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모두 5명이 120만 원의 감면 적용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 시설의 복구 정도에 따라 내년에도 감면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주 중앙시장 나동에 대한 화재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일명 재축이 추진됩니다. 중앙시장 상인번영회는 지난 22일 직접적인 화재 피해를 입은 나동 건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재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번영회는 건물주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41명이 4개동 전체 재건축을 선택했지만 재건축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을 우려해 재축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중앙시장 2층 높이 현 구조 그대로 재축이 진행되며 나동 재축에는 38억 원의 비용과 1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차로 폭을 줄이는 일명 도로 다이어트에 나서고 있는데요. 춘천시도 도로 다이어트에 나섰습니다. 차로 폭을 줄이고 대신 인도를 넓히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넓어지는 인도에 춘천을 대표하는 자원인 옥과 물을 주제로 한 옥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역에서 춘천의 중심인 중앙로까지 곧게 뻗어 있는 4차선의 도로. 관광객들이 춘천 곳곳으로 향하는 일명 춘천의 관문입니다. 하지만 특색이 없다 보니 이 길을 걷는 관광객은 매우 드문 게 현실입니다. 춘천시가 춘천의 관문인 이 도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도로 다이어트와 동시에 아름다움을 입히는 게 골자입니다. 우선 춘천역부터 옛 캠프페이지 정문까지 500m 구간은 지금의 4차로를 유지하지만 인도가 10m 이상 넓혀집니다. 넓어진 인도에는 2열로 나무를 심어 가로수 터널을 만들고 바닥에는 춘천 대표 자원인 옥 포장길이 만들어집니다. 춘천역에서 이 캠페이지 정문에 이르는 이 길은 춘천을 대표하는 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자원인 옥과 물의 도시를 주제로 옥길을 조성합니다.
또 중간중간마다 옥으로 된 벤치와 공예품도 설치됩니다. 춘천고등학교 앞부터 중앙로터리까지 금강로 구간은 기존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줄이고 도로 가운데에 폭 10m의 보행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중앙보행로 역시 옥 포장길이 이어지고 작은 도랑과 분수광장, 대형 옥 조형물도 설치됩니다. 좁아진 찻길은 버스와 택시 차선을 별도로 확보해 교통 흐름 방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옛 근화동 사무소부터 소양 2교까지 소양로 일원도 보행자 중심 도로를 위해 다이어트가 추진됩니다. 6차로 확장 계획을 모두 없애고 보행로를 최대 18m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캠페이지 시민복합공원하고 연결해서 이 인도를 15에서 18m, 19m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도심 속의 숲길을 조성하는 길입니다. 국비 확보를 통해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빠르면 내년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특히 사용되는 옥은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의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아름다운 길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지방병무청은 총 11,600여 명의 대상인 2019년 동원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어제 23일 밝혔습니다. 23일 춘천에서는 올해 들어 최다 인원인 1,800여 명이 2박 3일간의 동원훈련에 참가했으며 이는 전체 연간 훈련 인원의 15%가 넘는 인원입니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은 병무청에서 준비한 수송 차량으로 화천에 있는 지정된 부대로 이동했으며 2박 3일간 직책 수행 훈련, 안보 교육 등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번 훈련에서는 병력 동원 집행 절차와 전시 계획 개선을 위한 상급 부대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올 들어 한반도에서만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5회입니다. 이미 지난해 발생한 규모 3 이상의 지진 횟수를 넘어섰는데요. 이 중 3건이 동해바다에서 일어나서 동해안 지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안 지진 문제와 예방에 대해서 황성춘 전 경주대 지질학과 교수 그리고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2일 새벽 5시 45분이죠.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보다 3일 앞서서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는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었고요. 자, 올해 들어 발생한 이 중규모의 지진이 동해 인근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발생한 지진 때문에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네. 텐데요. 지진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국내 지진 발생 추이를 보면은 2016년 경주 지진 이후로 지진 발생 횟수가 좀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한반도 지역의 지진 발생 횟수가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40여 회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2016년에는 252회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7년에도 220여 회가 집계가 됐고 2018년에는 다소 좀 줄어가지고 115회로 집계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22일까지 27회가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한 89번 정도가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네. 관측 이래는 역대 5위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규모 3 이상의 지진은 지난해 줄었다가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규모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한반도 지역에서 규모 3 이상의 지진은 총 5차례 말씀하셨듯이 발생을 했는데요. 포항 지진의 여진으로 평가된 그러니까 지열발전소로 인해서 인재라는 드러났잖아요. 네. 이 포항 지진의 여진으로 평가된 규모 4.0 지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동해에서 발생한 지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의 규모도 최대 3.3으로 작았는데 반면 올해는 벌써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5차례나 네. 발생했고요. 지난 1월 백령도에서 발생한 지진을 제외하면 영덕과 포항, 동해, 그리고 울진 등 동해안에서만 4차례가 집중됐다는 것도 특징 중에 네. 하나입니다.
2월부터 동해안에서 도미노처럼 발생한 세 차례의 지진의 규모도 작지 않았습니다. 4.1, 4.3, 3.8로 지난해보다 좀 커진 양상을 보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2011년 3월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지진 이후에 지진의 수가 좀 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한국만 놓고 보면 지진 발생이 동일본 대지진 전후로 증가하고 있다면 발생 수뿐만 아니라 중규모의 지진 발생 확률이 뚜렷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 그 수치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진의 강도도 세졌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즘에 지진이 잦아졌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지진을 말하죠. 유감 지진 이게 또 늘고 있기 때문이라던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교수님? 예, 일반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그 진원과 진앙으로 나누는데 진앙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표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원은 발생 지점 그러니까 지하 뭐 30km라든지 20km 이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생 지점인 진원으로부터 약 규모 3에서 4 정도를 우리가 리터 규모입니다만 규모를 지진 사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 느끼는 걸 유감 지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지진은 늘 발생합니다. 지구는 움직이고 있죠. 예,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지구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어떤 건 공전도 있고 자전도 있고 또 지질학적 여러 가지 특성과 원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이 느낀다는 말 이야기는 도심지에서 뭔가 변화, 즉 변동,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규모가 커지면은 구조물이 파괴된다든지 뭐 이런 현상, 그다음에 인명에 다대한 아주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죠. 그래서 유감 지진이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든 지진이 우리에게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00년대 초에는 유감 지진이 약 대한민국에 100회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약 한 80회에서 100회 정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진공학자들은 지금이 지진 빈발기에 여기 이제 지진 주기설이 있는데 지진이 소강기가 있고 빈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발기에 들어섰다는 이런 주기설로서 설명을 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동해안 해역에서 규모 4 안팎의 중규모의 지진이 잇따르면서 이게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조 증상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22일에 울산 지진 같은 경우에는 발생 깊이가 21km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진 발생 4분 뒤에는 인근에서 또 규모 1.3의 여진이 또 있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경북이 11건이었고 강원이 1건 이렇게 해서 12건 정도였습니다. 울진군이나 소방당국에 접수된 피해 상황은 다행히 없었고요. 하지만 더 큰 지진에 대한 있을 수 있다. 이런 주민의 스트레스는 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있었고 이듬해 인재로 드러나긴 했지만 5.4의 포항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좀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지진 해일이 밀려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나오는 건데요. 동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2차례 지진 해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83년 5월이었는데요. 일본 아키다현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으로 인해서 울릉도와 동해 그리고 속초 지역에 1.2에서 2m에 달하는 파도가 밀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고 2명이 다친 적이 있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93년에는 또 역시 일본 홋카이도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나서 동해안 지역에 또 지진 해일이 밀려왔는데요. 이 지진으로는 선박과 어망, 어구, 파손 등 당시 금액으로 4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22일 이번 지진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는데 이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동해 해역에서 지진이나 해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규모 6에서 7 수준의 지진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동해상에서 이렇게 지진이 잇따르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에서 그 백경렬 기자님께서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는데 지금 사례를 드신 거는 계기 지진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관측 기계를 사용해서 측정한 거는 40년밖에 안 됩니다. 홍성 지진 이후가 되는데 그 이전에 신라 시대 때도 지진 해일이 발생한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조선조 숙종 때는 특히나 강원도에서 큰 지진이 와서
거대한 해일이 발생해서 인명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초에 그 2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세 차례 그 규모 한 4 전후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건 저희가 좀 유념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바다 속에서 발생하는 즉 진원지를 바다 속에 그러니까 특히 대륙붕 이하에 동해안은 대륙붕이 있으니까 이하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지진 해일을 몰고 있습니다. 물론 태풍에 의한 해일도 있고 여러 가지 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 후쿠시마 지진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진에 의한 해일은 무섭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그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어하고 방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저희가 공포감을 느끼든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태평양 연안에 한 태평양 조산대 혹은 한 태평양 지진대라고 불의 고리가 있는데 전 세계의 지진 해일 및 지진은 95%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한 태평양 지진대 내부에 있습니다. 일본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일본이 온몸으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다행히도 그런데 강가에서는 그렇다고 저희가 그 강가에서는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동해안 즉 일본의 서해안과 우리나라 동해에 갇혀 있는 바다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만약 규모 4 이상 6까지를 넘는다면 6에서부터 지진의 일이 발생하는데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그렇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태평양 지진대에 의한 영향은 받지 않겠지만은 일본의 서쪽, 우리나라의 동쪽,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안심할 수가 없고 그게 특히 규모 6 이상이 발생하면은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 이 상황을 무시하거나 또 너무 가대평가해도 안 되겠지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이 바다 지진을 계기로 해서 좀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할까요? 먼저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저는 학자로서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일반 그 우리나라가 가야 될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울산에서부터 강원도에 걸쳐서 그 앞에 그러니까 앞바다죠. 앞바다에 울릉분지라는 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울릉분지에 마그마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하 그러니까 울릉분지 밑 바닷속 그러니까 마그마층이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에 후포단층과 그다음에 울릉단층이 통과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기정사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단층군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학설이 있는데 이런 걸 정확히 정밀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지진 내진에 관련된 그런 관심사가 사실은 여기까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2018년 작년이죠. 포항 지진 이후에 그 지진 대책안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수정했죠. 거기에는 포항 앞바다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자는 때인데 그걸 가지고는 좀 미약한 편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단 철저하게 그 동해안의 울릉분지에 관해서 지질학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자가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한 태평양 조산대처럼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옛날 역사 기록이나 계기 관측 기록에 의하면은 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좀 대책을 차분차분히 수립해 가자가 될 수가 있고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이 정책적인 방향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을 너무 바다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유감 사람이 느끼지 않는 지진처럼 보이니까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진 해일이라는 무서운 복병을 끌고 오니까
내륙 지진과 동등한 수준의 관심을 해상 지진에 관해서도 해저 지진에 관해서도 가져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예. 학계 설까지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일단 이루어져야겠고 그에 따른 단계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이 규모 4 안팎의 중형 지진이 3번이었고 모두 동해가 진원지였죠. 잇따른 지진을 우연이라고도 볼 수는 없겠는데 조만간 이 동해 쪽 육상에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단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예, 저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학자로서 뭐 어떻게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필요한 거니까. 연구 네. 결과가 필요한데 현재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전무하니까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적인 돈이 많이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네. 부분이니까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00년대부터 2010년대에 걸쳐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50번 내로 드는 그러니까 4.8에서 5.0의 지진이 꼭 같은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올해 3군데 발생한 곳과 동일한 곳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좀 공포감을 유발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지진이 반복돼서 올 확률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또 지진이 일렬로 발생한다는 것은 단층대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외국의 연구 결과나 제 연구 결과도 보면은 많습니다. 그래서 단층대가 존재하는 그래도 활성 단층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 뭐 동해에서 3일 간격으로 규모 4.0 안팎의 지진이 연달아 일어났죠. 또 하나의 걱정거리라고 한다면 과연 이 내륙은 안전한가라는 부분이겠죠.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해양 지진에서 내륙 지진으로 갑자기 가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예측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는 지각 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생명 덩어리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움직이는 게 정상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좋은데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지각 구조가 단단해서 일본과 같이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뭐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빈발기에 약간 접어들면서 네.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지진에 관해서 관심이 근래에 증폭하는 건 사실인데 좀 너무 공포감을 갖는다든지 또 반대로 너무 뭐 큰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9월 12일 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도 한 명도 그렇게 사상자가 없었다 이렇게 안이한 마음을 먹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오늘 내륙 지진에 관해서 꼭 짚고 가야 될 2가지 점을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나라의 해공왕 신라시대 때입니다. 해공왕 때 가장 피해가 큰 지진인데 약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옛날에 사망자가 발생한 지진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여기 경상도는 경상분지에 속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래서 여기만 유일하게 신생대 지청입니다. 다른 데는 신생대, 중생대의 지청에 우리가 이 터전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는 좀 시생대나 원생대 좀 오래된 지청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청년일 때 활동이 많은 네. 것처럼 여기 우리 경상도 지청도 활동이 많은 지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늘 위험한 지진, 즉 사상자가 발생하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니까 철저하게 지진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주 지진에서 제가 텔레비전이나 뭐 언론 매체에 자주 출연하면서 느낀 것은 너무 과도하게 공포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대비만 하면은 그다음에 사전 경보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한다면은 전혀 문제 없이 네.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평소 철저하게 지진에 관심을 갖고 네. 지진에 대비해서 생활하시면은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특히 여기
경상분지 위에서 살고 네. 계시는 경상도 시민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안일해서도 안 된다라는 지적을 지금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우리가 안전대피 요령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백 기자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최근 지진이 좀 많이 나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좀 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면은 보통 진동이 한 1분에서 2분 정도 지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내 공간에 계시다면은 책상이나 탁자 밑에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 상식적으로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혹시 모를 추락물에 좀 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동이 멈추면 밖으로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으셨죠. 네. 이용하지 말고 계단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켜주셔야 됐고요. 이동 중에는 가방이나 이제 소지품 등으로 머리를 좀 가리고 보호하고 달아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진으로 땅이 흔들리거나 흔들릴 때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벽이나 기둥을 잡는 건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앞서서 계속 언급했지만 해안가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가 가장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일의 위험이 좀 예상이 된다, 경보가 울렸다고 한다면 고지대로 이동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셔야 되고, 강원도와 같은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도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산 근처나 급한 경사지를 좀 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해안 지진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져서 동해안에서도 이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네. 우려가 나오는데요. 경북도나 강원도 쪽에서는 이런 그 경보를 사전에 좀 울리고 주민들이 실제로 대피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최근 좀 동해안에서 지진이 반복되니까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19일에 동해 해역에서 지진이 난 이후에는 비상근무에 들어가 있고, 행안부도 비상대기 인력을 늘리는 한편 추가로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이 동해상의 잦아든 지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원인 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또 한반도가 더 이상 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 동해안의 지진의 발생을 가정한 피해 예방 대책의 점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안 지역의 잦은 지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강원 산불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상금을 보내주신 기탁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광복 주식회사 동서식품 대표이사와 임직원분들 2억 원, 손영득 주식회사 한국고용정보 대표이사와 임직원분들 5천만 원, 한국전력과 그룹사 10억 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1,000만 원 기부해 주셨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644만 7,295원, 류종우 주식회사 대림 재지회장 1,000만 원, 서울시 구로구 변재환님 500만 원, 이상원 정우전공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500만 원 전해주셨습니다. 이종심 주식회사 권성개발 대표 500만 원, 임원의 효자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분들 300만 원, 유원준 주식회사 더구메디칼 대표이사님 300만 원,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 장흥강진 지역위원회 당직자 일동 131만 2천 원 전달해 주셨습니다. 윤종남 태종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300만 원,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500만 원, 조용걸 주식회사 광일 대표이사와 임직원분들 1,000만 원, 박준홍 주식회사 제니엘 대표이사와 임직원분 1,144만 원 기탁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성금을 기탁해 주셨는데요. 기탁해 주신 성금은 강원 산불 이재민을 돕는 데 소중히 쓰여집니다. 뉴스인 강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